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를 하게 하는 힘입니다. 꼭 구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용 건축학교는 2018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실무 교육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를 좀 바탕으로 해서 시작을 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 사무소를 개설하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실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겪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걸 바탕해서 이런 것들은 좀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한테 교육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실무 교육을 한번 오픈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고, 특히 어디서 배울 데도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대형 사무소 다니다가 막상 이제 소형 사무소를 오픈을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분도 많으시고,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실무 교육을 열었는데, 지금까지 한 9번 정도는 강의를 했거든요. 이제 중간에 코로나 때는 쉬었다가 다시 2024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작년에 2번 정도 했습니다. 사무소 오픈하실 분들, 또 사무소 개설하실 분들이나 이제 대형 사무소에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실무 교육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실무하면 좋겠나, 그런 것들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은 2019년도에 오픈을 했거든요. 제가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을 했는데, 유튜브는 또 다른 도전이죠, 사실. 얼굴을 드러내야 되고 영상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는 고민한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2019년 정도면 그때 한참 유튜브 바람이 불었던 시기라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사실 그때 부동산 유튜버들이 막 시작을 하면서 잘못된 정보들이 좀 유통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건축법 해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된 건축법을 강의를 하는 경우를 보고 좀 이런 거는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것도 좀 느꼈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죠. 소형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대표 건축사가 제일 중요하죠. 업무 스타일이 있고, 또 그분의 여러 가지 디자인 툴이라든가 업무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도 있죠. 또 건축의 그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경우는 다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은 약간 디자인 쪽으로 나가는 거고, 제가 하는 교육은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특히 대지의 경계라든가 건축물 시작할 때 체크해야 될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준공할 때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테크니컬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가르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그거를 체크를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건축사가 법적인 책임도 받을 수도 있고, 또 민사상 소송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 매뉴얼, 실기를 해야 될 때 업무 매뉴얼을 하나하나씩 가르치고, 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것들은 꼭 주의해서 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가르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례와 실전 위주로. 예. 일단은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건축 상담을 하거나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모르는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대중화라기보다는 건축의 전문적인 지식을 좀 일반인들에게 좀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죠. 유튜브를 하면서 대략 한 1년 정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민원 상담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건축사 업계 내에서는 설계와 감리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업무를 하지만, 실제로 민간 현장에서는 일반인들이 건축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시공자를 잘못 만나서 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건축사를 잘못 만나서 설계 업무를 진행하다가 굉장히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민원의 사례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좀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소 전화해서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하면서, 이거는 좀 일반 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다, 기초적인 지식들, 사실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법령이라든가 지리외신 민원 사례들을 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알리면 그걸 가지고 미리 대비도 하고 좀 방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들도 좀 알려주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제 한 부분이고요.
건축법 해설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이죠. 전문적인데도 일반 분들이 어떤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분들이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요.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그분들이 변호사를 찾아간다고 해도 뭐 변호사가 건축법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저하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좀 불합리하게 행정기관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 분들은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민원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위반 건축물로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일반 분들이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경우처럼 법령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민원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좀 이런 내용들을 좀 다 같이 알면 좋겠다. 특히 이제 건축주하고 행정청, 건축사, 이 부분이 이제 세 파트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각자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공통된 그 합의점을 갖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리외신이라든가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하는 이유가, 행정기관에서도 좀 봐야 되고, 건축사도 보고, 건축주도 보고, 3자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그런 지식을 같이 좀 공유하고 합의하는 그런 좀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조금 좀 대중성 있는 거를 좀 다루고, 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키우려면 건축 실무 쪽만 해서는 키울 수가 없어요. 클 수가 없어. 그래서 의외로 이 일반 분들이 관심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줘야 채널이 좀 커가거든요. 작년에는 체류형 쉼터, 지금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체류형 쉼터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또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은퇴하고 있다 보니까 체류형 쉼터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고,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 일반 분들이 관심 있는 게 이제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세요. 그거는 알면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업자한테 속아가지고 위반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위반 건축물로 걸려서 과태료 나오고 뭐 이행강제금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특히 작년에 조회수가 높은 게 그 시골 가면은 평지붕 위에다가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옥상의 누수 때문에 그래요. 옥상에 누수가 계속 생기니까 그거를 누수 그 방지를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하다가 도저히 지쳐가지고 안 되겠다, 차라리 지붕을 씌우자. 그래서 시골 가면은 지붕이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건축법에서는 중축 신고 대상인데, 그냥 업자들이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하니까 씌워놓고 위반 건축물 걸려서 이행강제금 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죠. 그거는 미리 알고 해야 되는데 사실 건축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들을 좀 많이 알려주는 게 좀 좋겠다. 그게 좀 제가 건축사로서 할 수 있는 뭐 작은 사회적 역할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 학교는 일반 건축주분들이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뭐 신축이라든가 어떤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어깨 넘어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배우는 건데, 잘 모르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시공자가 애먹이고, 흔히 뭐 집 짓다가 뭐 10년 늙고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 부분들이 잘 모르고 접근했다가 고생하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알아야 될 기본 지식들을 조금 제가 알려주는 게 좋겠다. 결국은 이런 교육이라든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좋다. 건축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이 있는데 거기에 최악이 걸리게 되면은 엄청나게 고생한다. 어떤 사건들이 있느냐, 미리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들을 다 들춰내고 이거를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건축주들한테 알려주죠. 5주 코스를 알려줘요. 특히 뭐 설계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나, 또 시공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나, 특히 준공에 문제가 없는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어떤 분들은 5주 수업 받고 신축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이제 원 목적은 그런 숨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미리 알고 대비를 하시라, 이런 식으로 좀 강의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일반 분들도 더 공부를 하니까 더 꼼꼼하게 업무를 체크할 수도 있고,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사실 이제 지금 뭐 AI 시대로 접어들어 가지고 지금 뭐 온 사회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매일매일 신문을 봐도 AI가 뭐 다 나오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좀 공부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냥 단순히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급적이면은 어떤 거를 공부하거나 뭐 어떤 뭐 프로그램을 할 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일종의 뭐 실사구시죠, 실사구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개발을 하는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사실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에 너무 많잖아요. 대형 사무소는 뭐 통계적으로 따져보면은 0.03%? 전국에 16,000개 건축사 사무소에서 직원 한 300명 이상 된 사무소는 거의 한 0.03%가 된 것 같아요. 대략 한 50개 내외? 나머지 대부분의 건축사 사무소는 이제 소규모 건축물로 사실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꼬마 빌딩은 대략 뭐 근생 건물도 될 수도 있고 다가구 다세대인데, 이제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에서 많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중점으로 해서 사실 좀 테스트를 많이 했죠.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뭐 기술이 날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꼬마 빌딩 디자인 시리즈로 이제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많이 하면서 그래도 좀 이런 결과물은 좀 써먹을 수 있다, 현장에서. 그런 차원으로 이제 그런 디자인만 묶어서 이제 한번 팔아봤죠, 제가. 꼬마 빌딩 전자책을.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2023년 8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AI 그 프로그램을. 그러다 보니 거의 한 1년, 거의 한 2년째 다 돼가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많은 분들이 디자인을 좀 보고 업무에 참조하시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고, 사실 그 책값이 비싸요. 작품집이. 주로 이제 미니 빌딩, 스몰 빌딩, 뭐 꼬마 빌딩 이래가지고 그런 책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소규모 건축 사무소에서 작은 건물들 설계하는데 디자인 레퍼런스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20개 작품 정도 실리는데 한 10만 원 정도 해요. 책 한 권이.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50개를 싣고 10,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굉장히 저가로 디자인을 참조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좀 제공한다, 그런 차원에서 10권까지 지금 나왔는데, 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고 페이북이나 SNS에 올리기도 하는데, 또 좋은 작품들은 PDF로 엮어서 전자책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뭐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디자인 레퍼런스로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좀 설계에 응용하셔서 좋은 디자인을 좀 많이 내주시면은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이제 이미지 생성 AI거든요. 미드저니하고 뭐 달리도 있고, 지금 뭐 이미지 생성하는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동영상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비용 문제거든요. 비용 문제긴 한데, 그리고 이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가 관건이긴 해요. 그러니까 소라 같은 경우는 광고업계에서는 혁신적인 툴로 지금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프롬프트만 가지고 실사와 같은 동영상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건축 설계 쪽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멀었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현업에서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결과물이 나와서 그거를 수정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결국은 미드저니 프로그램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미드저니의 그 엄청난 데이터 안에 내가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서 어떤 결과물을 요구를 하면 한 4개가 옵션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AI가 제안하는 디자인 4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요. 선택해서 다시 조정하고 조정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원하는 대로 조정하기는 쉽진 않아요. 단순히 그건 디자인에 그 참조할 수 있는 이미지 레퍼런스예요. 이미지 레퍼런스. 그건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건축 작품이라든가 잡지를 보잖아요. 잡지를 보고 어떤 그 잡지에 나온 작품의 그 디자인을 보고 응용을 하잖아요. 자기가 변형을 하고. 그거랑 똑같다고 봐요, 저는. 근데 문제는 이제 AI가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내 실무에 적용을 할 거냐가 핵심 포인트인데, 디자인 이미지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현업에서 적용하려면 그걸 내가 다시 그걸 가지고 와서 디자인을 또 해야 돼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는 그냥 우리가 앱에서 보는 뭐 핀터레스트라든가 수많은 디자인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매일매일 올라오는 해외 작품들, 그럼 결국은 그냥 준공 사진이든 CG든 이미지로 우리가 흡수를 하잖아요, 디자인을. 그거랑 별 차이가 없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제 생각은. 이거를 현업으로 가져오려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현업에서는 내가 대지가 60평인데 건폐율 60% 적용해서 뭐 바닥 면적 20평짜리 근생을 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
면적을 맞출 수가 없어. 거기까지 가려면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엄청난 프로그램 개발과 엄청난 그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AI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시간이 오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5층짜리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도면을 만들어줘. 그럼 얘가 도면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거기까지가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단순한 그냥 디자인 영감을 받는 거. 아, 기계는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구나. 그죠? 가끔씩 보면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아, 이렇게 기계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물론 그 기계도 수많은 데이터를 자기가 학습을 해서 결과물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학습을 하겠어요, 걔가.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깜짝깜짝 놀래고 아, 이거는 정말 신선하다 정도. 그리고 이미지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거의 실사 같은 결과물이 나와요. 인공지능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페북에 올려요. 그럼 그게 중공사진으로 인식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실제로. 예전에는 그 결과물이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났잖아요. 지금은 거의 똑같아요. 실사로.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신진 건축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막 오픈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작품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AI 이용해서 디자인 그런 결과물들을 포트폴리오에 올려놓는다든가. 물론 거기에다 뭐 AI 결과물을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그 모든 AI 결과물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놓은 결과물을 보고 아, 이거 진짜로 멋있다라고 그런 결과물은 잘 안 나옵니다. 엄청난 뒤에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해서 결과 나오는 거지 그냥 막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정말 끔찍한 결과물들이 많이 나와요. 도저히 이거는 야 이게 무슨 결과물이야 그 정도로 굉장히 괴기스러운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미드저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입력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결과물이. 제가 보기엔 이제 사무소 개설 운영 세미나 같은 경우도 하다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홈페이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작은 브로셔라도 만들어라. 뭐를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고객들한테. 아니면은 뭐 수주 마케팅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주 활동을 하고 마케팅을 할 거냐. 그러려면은 무슨 자료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면 뭐라도 좀 유인물이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A4 뭐 2장이든 한 4페이지, 8페이지짜리든 준비를 해야 되고 자기가 사무소 개설하기 전에 했던 프로젝트라도 거기에 크레딧을 좀 달고 했던 것을 좀 만들어라. 그렇게 좀 제안을 하거든요. 홈페이지도 똑같아요. 홈페이지가 없는 사무소가 많습니다. 근데 건축주분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보잖아요. 일반 분들에게는 홈페이지는 그냥 기본 세팅인 거예요. 그 회사에. 근데 홈페이지가 없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회사를 만들고 시작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홈페이지하고 회사 브로셔 두 개는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무적인 그런 뭐 법령 지식이라든가 기초 지식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실무를 해가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자기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좀 크레딧을 달고 그리고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올린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니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좀 많이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 제가 2012년도에 오픈을 해서 지금 이제 25년이니까 대략 한 14년 정도 되는데 사무소 오픈하고 대략 한 5년에서 7년 정도? 그 정도는 엄청난 일을 해야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12년 정도가 넘어가면 조금 약간 좀 정체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 물론 경기 여건하고 연동이 되지만 만약에 40에 오픈했다면 50세까지는 엄청나게 일을 하셔야 돼요. 힘드셔도. 한국의 현실이 그래요.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각 건축사마다 어떻게 이 일을 대하는 뭐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전략이 다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생존을 하려면 많은 일을 하시고 준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로. 준공을 해야 크레딧이 쌓이거든요. 일반 분들에게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지금은 더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건축사분들이 이제 설계하고 준공한 건물들도 직접 가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고 계약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동산이라든가 뭐 다른 쪽에서도
실제 지어진 거를 봐야 크레딧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실무적인 크레딧이 많이 중요해졌다. 한국은 사실 건축 문화라는 게 정말 있는지 그것도 사실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인데, 어쨌든 한국이 아파트 위주로 이제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 공화국이죠. 아파트 공화국인데 아파트 자체도 디자인에 대해서 좀 혁신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좀 드물기도 하고, 너무나 경제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 건축 문화가 굉장히 척박하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건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제 슬로건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런 건축물들도 있잖아요. 소규모 건축물들이 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건축물의 디자인이 그래도 조금 나으면 조금 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건축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또 좋은 장소, 좋은 건축, 좋은 도시, 이런 게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대도 많이 지금 교체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올라오는 시기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건축사가 어쨌든 뭐 이제 설계를 해야 되고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회적 역할하고 책임감을 좀 가지고 설계를 하면 좋겠다. 결국은 이제 건축사 일이 중요한 게 물리적인 거를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결과물이, 그래서 조금 디자인도 좀 되고 건물 자체가 좀 아름다워야 다른 분들도 그걸 보면서 좀 스트레스도 조금 풀고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보고, 아, 우리 마을도 참 좋다, 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건축이지 않느냐, 그 물리적인 결과물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준공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건축물 착공하기 전에 굉장히 그 동네가 좀 어수선하고 그런 동네들 있잖아요. 근데 이쁜 건물 들어가면 동네가 변해요. 업종도 변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이, 이쁜 건물이 들어오면 옆집 건물도 또 이쁘게 지을 수도 있고, 하나 둘씩 변화감이 있는데 그 속도가 조금 느릴 뿐이지, 그런 게 좀 영향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건축의 중요한 역할, 가장 시작점이 건축에서 시작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해요. 가급적이면은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좀 많이 들어주는 측면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설계를 건축주한테 강요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설계를 제안을 해도 건축주가 싫어하면 건축주가 좋아하는, 또 건축주가 원하는 디자인에서 더 나은 결과물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뭐 이거는 저의 100% 순 작품이니까 무조건 당신이 따라야 돼요 라고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건축주들한테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건축주가 또 뭐 공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준공 후에 이런 하자 부분이라든가 유지 관리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도 건축사분들이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다. 디자인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한쪽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중에 이제 한 2, 3년, 4, 5년 지나면 건물 유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마감 재료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축이라는 게 무엇인지 건축사가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건축은 순수 예술이냐, 아니면은 건축은 건축이냐, 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건축을 해야 좋은 건축인지, 과연 누구를 위한 건축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뭐 건축은 어떤 의미이기다 보다 대학 때부터 설계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대략 한 3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뭐 건축은 그냥 뭐 저의 삶 자체죠. 그냥 건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건축으로 또 내가 원하는 거를 또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건축으로 즐거움을 얻고, 또 건축으로 경제적인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건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알리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건축사의 사회적인 역할도 일부분 하고 있으니까 건축은 거의 뭐 제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 거의 삶의 일부분. 뭐 건축이 없다면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 정도로 건축은 그냥 제 삶의 전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도 뭐 건축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분들에게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하고 지식을 다 알려놓고 은퇴하는 것이 제 마지막 역할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유튜브 시작하는 것도 그 내용이긴 해요. 사실 건축사분들한테 유튜브를 하라고 좀 조언을 많이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한테 매우 좋은 툴이 유튜브거든요. 30년, 40년을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사건도 많고 사례도 많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은퇴하면서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그거잖아요. 얼마나 사회적인 낭비가 될 수도 있죠. 제가 유튜브 실무 교육하는 것도 사무소를 오픈해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다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다 맨땅에 헤딩하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고통받고 하나하나씩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으면서 올라가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냥 혼자 보고 현장에서 부딪히고 사건 사고 당하면서 다시 보완하고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거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후배 건축사들한테 당신들은 이거를 새로 시작할 때 나처럼 맨땅 헤딩하지 말고 그냥 교육을 받으면 그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알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게 똑같죠.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건축사분들이 자기의 가진 경험과 전문 지식을 좀 유산으로 유튜브에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 쉽진 않아요. 유튜브 쉽진 않은데 그래도 너무나 지식이 아깝잖아요, 경험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건축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쏟아내는 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을 쏟아내는 거지, 그거를 협회 단체에서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모아서 하나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건축법 지리회신이잖아요. 지리회신이 다른 사람들이 질문해서 얻는 결과물을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리회신이니까 실무하시는 분들은 지리회신 책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경험한 내용들이라 다른 내용들도 건축사 은퇴하기 전에 좀 후배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들을 협회에서, 대부분이 이제 협회에다가 요구를 하죠. 이런 것들을 협회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어떤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고 공유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거를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유튜브가 많은 발전이 돼요. 공부를 하니까. 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법령 같은 경우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항상 그 최신 트렌드를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그거를 유튜브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제 개인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작년에 10만을 이제 달성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냥 작년처럼 꾸준하게 채널 운영하고 많은 분들에게 정보 알려주고, 그게 이제 하나의 파트고요. 하나는 이제 건축 본업이죠, 본업. 본업 같은 경우는 설계 진행하는 것도 지금 있고, 그리고 또 프로젝트 들어오면은 또 일을 하는 게 또 본업이니까 그게 가장 뭐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한 계획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신진 건축사가 아니고 약간 이제 은퇴기로 접어든 건축사다 보니까 준비를 잘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유난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한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건축사분들 다 잘 서바이벌 하시기를 바라겠고,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게 건축이 굉장히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생존의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그게 조금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10만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유튜브 원데이 클래스를 해요. 그래서 25년 2월 8일 날 원데이 클래스를 여는데, 저도 뭐 10만을 달성한 게 뭐 프로 유튜버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나 혼자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작업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무슨 다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준비를. 유튜브도 하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보면은 건축사분들이 꽤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가 많으니까 어떻게 유튜브를 접근하고 어떻게 유튜브를 운영해야 될지 유튜브 클래스를 2월 달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올해 또 건축조합교, 건축사학교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을 하고, 그래서 교육은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유튜브 할 때는 항상 이제 새로운 콘텐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게 새로운 콘텐츠가 될지 항상 실험하고 도전을 해야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니까 뭐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항상. 콘텐츠는.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키워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구독자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